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나를 완벽하게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믿음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살아온 한 여자,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마주한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 전쟁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악녀와 그녀를 위해 가장 완벽한 지옥을 설계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박진석은 아내 고성희의 배신을 확인한 순간 그녀가 가장 갈망하는 돈과 가족이라는 무기를 하나씩 빼앗기로 결심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여자가 마지막 순간에 내린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희망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과연 이 지독한 복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26년의 거짓말이 불러온 비극적인 연쇄작용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구의 이야기이며 시청 시 재미와 오락으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회장실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책상 앞에는 당혹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고성희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이혼 도장을 찍어줄 줄 알았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미소 뒤에는 칼날 같은 냉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진짜 목적이 재산 분할에 있다는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속여온 여자에게 단 한 푼의 돈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 박진석의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고성희는 소리를 지르며 항변했습니다. 당신 나 꼴도 보기 싫다며. 그럼 이혼을 해야지 왜 안 한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당신의 그 끔찍한 얼굴 더 이상 안 보고 살 거야. 그런데 이혼도 안 해.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당신한테 줄 수 없으니까. 이 말은 고성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미치게 하려는 거냐며 악을 썼지만 박진석은 이미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아들 우진이를 이용해 무언가 꾸미려 한다는 사실까지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의 선언은 잔인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보안 요원을 부르겠다는 협박에 결국 고성희는 이를 악물며 회장실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쾅 닫힌 문 너머로 느껴지는 남편의 거대한 벽 앞에서 고성희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 그녀를 압박해왔습니다. 박진석,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돈을 구해 이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유일한 줄이 끊어지자 그녀의 눈은 이제 딸 영나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벼랑 끝에 몰린 고성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를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적막한 웹툰 작업실. 박영란은 화면 위에 펜을 움직이며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칠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성희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영란은 갑자기 나타난 엄마의 모습에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는 예전의 우아함 대신 도끼와 절박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넬 틈도 없이 고성희는 딸을 향해 명령조로 내뱉었습니다. 너 당장 2억 원 마련해와. 영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집에서 쫓겨난 것인지, 그리고 왜 갑자기 그런 거액을 요구하는지 물었지만 고성희는 대답 대신 손부터 내밀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준비하라는 엄마의 태도에 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이 짧은 거절은 고성이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고성이는 넌 내 딸이잖아. 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영나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으며 살아온 엄마가 이제 와서 자신을 생존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상황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영란은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엄마 품에서 벗어나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제발요. 하지만 고성이에게 딸의 눈물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웃음을 흘리며 오히려 영나의 작업실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선언하며 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영나는 창밖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나 지환 오빠가 이 모습을 보게 될까봐, 자신이 꿈꾸던 평범한 행복이 이기적인 엄마 때문에 망가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고성이와 지환이 마주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치자 영란은 결국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돈 줄게요. 대신 바로 나가세요. 영란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밤을 새워 웹툰을 연재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이자 이번 계약금, 그리고 아버지가 준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자식의 꿈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고성이, 그녀가 가져간 이 돈이 과연 구원의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요? 박영란은 서둘러 작업실 밖으로 나가 은행에서 현금과 수표를 인출했습니다. 봉투 속에는 총 1억 원이라는 거금이 담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받은 고성이는 소파에서 일어나자마자 돈부터 확인했습니다. 딸의 눈물 젖은 호소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녀는 한참 동안 돈을 세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 확인한 고성이의 얼굴은 곧 일그러졌습니다. 왜 1억이야? 2억을 달라니까. 그녀의 욕심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영란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이게 제 최선이에요. 웹툰 계약금까지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드린 거예요. 라고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나가달라는 딸의 요구에도 고성이는 문간에서 버텼습니다. 영란은 온 힘을 다해 엄마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영나야, 2억이 필요하다니까. 고성이의 외침은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영란은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고성이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영란은 끝내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억 원으로는 계획했던 일을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태도를 바꾸어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아들 우진이가 지금 상황에서는 후계자가 되기 힘들 테니 우선 발등에 불인 근저당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딸의 희생으로 얻은 이 소중한 돈을 들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성이는 변호사 앞에 1억 원이 담긴 봉투를 내밀며 건물에 걸린 근저당 해제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건넸고 고성이는 한 줄기 희망을 붙잡듯 그곳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소송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녀의 물음에는 모든 것을 건 도박사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훑어보는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고성이가 내민 희망의 씨앗이 사실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의 전 재산을 걸고 시작한 이 소송이 과연 그녀를 다시 회장, 사모님의 자리로 돌려보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진석이 쳐놓은 더 깊은 함정 속으로 그녀를 밀어넣는 시작일 뿐일까요? 차가운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고성이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는 눈빛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소송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고성희는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계약금으로 냈는데 이기지 못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가리킨 서류 속 수치들은 잔인하리만큼 정확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고성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의 매입 자금 출처가 모두 남편 박진석의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부터 청담동 빌라까지 모든 거래 내역은 박진석의 돈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건물들은 박진석의 재산이며 따라서 그가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은 그녀는 그럼 제가 이길 수 없다는 건가요? 라며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5% 정도입니다. 고성희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 영라의 미래를 팔아 마련한 돈.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1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였습니다. 다급해진 그녀는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변호사가 가리킨 계약서의 작은 글씨는 그녀를 다시 한번 절벽으로 밀어냈습니다. 계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분노와 허망함에 계약서를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명과 날인이 끝난 뒤였습니다. 변호사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진행해 보시겠습니까? 라며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고 고성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서는 고성희의 등 뒤로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 5%의 희망에 모든 것을 건 고성희의 도박은 과연 기적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선택이 그녀를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마지막 지름길이 될까요? 같은 시각 박진석은 회장실의 안락한 의자에 기대어 비서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변호사와 계약했다는 소식에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산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내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1억 원마저 소송에 쏟아부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라도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박진석은 여유롭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건물 매입 자금 내역이 담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걱정 마.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내가 다 그렇게 설계해뒀으니까. 박진석의 복수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성희가 가진 마지막 한 푼의 돈까지 스스로 탕진하게 만들어 그녀를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역시 합법적인 절차였기에 법은 철저히 박진석의 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헛된 희망을 품고 돈을 버리는 과정을 즐기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냉소적으로 읊조렸습니다. 고성희가 남은 돈까지 다 써버리게 내버려둬. 그게 내 계획의 완성이다. 26년 동안 자신을 기만하고 속여온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그의 분노는 조용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고성희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순간을 기다리며 서서히 그물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혼자 남은 박진석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한편 거리를 헤매는 고성희의 모습은 초췌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해 구겨져 있었고 화려했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꺼낸 전 재산은 고작 50만 원, 딸에게서 뺏은 1억 원은 이미 변호사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박진석이 파놓은 완벽한 덫에 걸려든 고성이 그녀는 과연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 고성이는 다시 한번 박진석의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머리가 헝클어지고 초라해진 몰골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할 거 다 해본 모양이지. 더 해보지 그래. 그의 비아냥거림에 고성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을 모두 버린 고성이는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박진석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성이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박진석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석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고했을 때 그만뒀어야지. 결국 이 모든 비극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거야. 그는 고성이에게 단 한 줌의 자비도 베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저지른 26년간의 배신이 얼마나 컸는지 일깨워주며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고성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박진석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가차없이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람 부르기 전에 나가.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쾅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문 밖으로 쫓겨난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자신을 내쳤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그녀는 다시 한번 딸 영나를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혈육이라는 끈이 그녀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탐욕이 딸과의 관계마저 영원히 끊어버리게 될까요? 절망에 빠진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다시 영나의 작업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영나가 나왔지만 엄마의 더욱 초췌해진 모습을 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고성이는 영나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영나야, 엄마 좀 도와줘. 돈 좀 더 다오. 이미 전 재산을 준 딸에게 다시 돈을 요구하는 엄마의 모습은 비정함을 넘어 가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영나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영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 저를 찾지 마세요. 엄마를 위해 자신의 꿈과 바꾼 1억 원을 내놓았던 영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수렁으로 끌어들이려는 엄마를 보며 영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더 이상 엄마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고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까지 나한테 이러는 거야? 고성이의 비명 섞인 물음에 영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딸로 생각하셨다면 저를 이렇게 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영나는 차갑게 문을 열고 엄마에게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딸의 팔을 잡고 매달렸지만 영나는 매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엄마. 다시는 오지 마세요. 결국 고성이는 자신의 딸에게조차 밀려나 복도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쾅 닫힌 문 뒤에서 들리는 영나의 흐느낌조차 고성이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고성이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딸에게 거절당하고 아들 우진이마저 곁에 없는 현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차가운 거리. 고성이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업실 안에서 CCTV로 엄마를 지켜보던 영나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영나는 급히 외투를 챙겨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과연 영나는 엄마를 뒤쫓아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비극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박영나의 작업실을 나선 고성이의 발걸음은 갈 곳을 잃은 채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으며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버린 남편과 자식들의 차가운 목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26년 동안 화려한 사모님으로 군림했던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는 이제 차가운 길거리에서 비바람을 맞아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넋이 나간 채 걷던 고성이는 어느덧 복잡한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붉은색으로 켜진 정지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조차 들리지 않는 듯 그녀는 인형처럼 느릿하게 도로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뒤늦게 고성이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날카로운 금속음이 도로를 가득 채웠지만 텅 빈 눈으로 걷는 고성이를 피하기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나 짧았습니다. 뒤를 쫓아오던 영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안 돼. 영나의 처절한 외침이 허공을 갈랐지만 고성이는 고개조차 돌리지 못한 채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은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아스팔트 바닥 위로 무참히 떨어졌습니다.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울부짖으며 달려간 도로 위. 고성이는 붉은 피를 흘리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나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엄마의 몸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조금 전까지 엄마를 밀어냈던 서늘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려달라는 간절함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내려 고성이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영나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멈춰버린 신호처럼 고성이의 생명도 여기서 멈추게 될까요? 응급실 앞 복도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영나는 수술실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영나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의사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뇌사 판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영나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뇌사. 심장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뛰고 있지만 뇌의 기능은 완전히 멈춰버려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박성재와 박진성 역시 그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나는 오빠 성재의 품에 안겨 내가 엄마를 내쫓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며 자책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박성재는 동생을 다독였지만 그의 눈빛 역시 복잡한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반면 박진석은 이를 악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내의 비극적인 소식 앞에서도 분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죗값을 그렇게 받기가 싫어서 이런 결정을 해?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군. 그의 말에는 26년의 배신감이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죽음조차 도망으로 여기는 그의 차가운 반응에 병실 안의 온도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성희는 인공호흡기 없이는 1분도 버틸 수 없는 상태이며 오직 기계적인 순환만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대기실 창밖을 보던 박성재의 머릿속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 심장병으로 하루하루 죽어가는 이지혁이었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환자처럼 말라가던 친구의 얼굴이 고성희의 병실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성재는 휴대폰에 저장된 지역의 사진을 보며 떨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어. 그런데 그게 우리 엄마라니. 비극적인 사고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삶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성재는 괴로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박성재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울고 있는 영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영나의 퉁퉁 부은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영나야, 오빠가 정말 미안한 부탁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아. 성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눈물을 닦으며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는 오빠가 이 시점에 어떤 부탁을 할지 도무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심호흡을 하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 친구 지혁이 알지? 지환이 형 말이야. 지금 심장이 없으면 죽어가고 있어. 영나 역시 지환의 형인 지혁을 알고 있었기에 눈이 커졌습니다. 성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친구를 살리고 싶은 간절함에 말을 이었습니다. 영나야, 정말 미안하지만 어머니의 심장을 지혁이에게 이식해 줄 수 있겠니? 그 말은 영나에게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엄마 심장을? 영나는 충격에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엄마라지만 살아있는 심장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재는 영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지혁이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친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대기자는 너무나 많고 기적 같은 조직 적합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지금뿐이라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영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너머로 기계 소리에 의지해 가쁜 숨을 내뱉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나온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이기심, 그로 인해 상처받았던 가족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재의 간절한 눈빛과 친구를 향한 뜨거운 눈물 앞에서 영나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영나는 엄마의 마지막을 타인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매듭 지을 수 있을까요? 긴 침묵 끝에 영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게 엄마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죗값이라면 치르는 게 맞겠지. 영나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진이도 성재도 그리고 평생 속고 살았던 아빠까지. 고성희의 탐욕은 주변 모든 사람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영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식 동의할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는 거라고 생각할래. 영나의 결정에 성재는 동생을 꽉 껴안았습니다. 영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박진석 역시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를 향한 미움이 가득했지만 그 죽음이 누군가를 살리는 결말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박진석과 성재, 영란은 의사 앞에 앉아 심장 기증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영라의 떨리는 손끝에서 시작된 서명은 고성이의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이지혁에게 전달하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유가족의 숭고한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즉시 조직 적합성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결심은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 가족들은 다시 한번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다시 시작된 기다림의 시간. 영란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엄마의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다음 세상에서는 남을 아프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때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식 수술이 가능합니다. 성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너 살 수 있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비극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소식이 전화선을 타고 지혁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성재의 전화를 받은 이지혁은 믿기지 않는 사실에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의지해 나타난 지혁은 성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성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기증자가 나타나다니. 성재는 친구의 어깨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수술부터 받자. 너 이제 살 수 있어. 지혁의 눈에서도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곧이어 고성이의 마지막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 수술실에서는 생명이 다한 고성이의 심장이 적출되었고, 다른 쪽 수술실에서는 지혁이 그 심장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추악한 삶을 살았던 여자의 심장이 가장 순수한 청년의 가슴 속에서 다시 뛰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라와 성재는 수술실 밖에서 손을 맞잡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박진석 역시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시간의 사투 끝에 수술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는 성공적이라는 사인을 보냈고 지혁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성이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심장은 지혁의 가슴 안에서 새로운 박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저지른 모든 악행이 이 희생 하나로 씻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마지막만큼은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긴 셈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중환자실 앞, 성재는 잠든 친구의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지혁아, 이제 아프지 마. 내 가슴 안에서 우리 엄마도 같이 살아갈 거야. 비극으로 시작된 복수극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생명의 연장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고성이를 향한 증오도, 슬픔도, 그리고 미련도 그날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고통받던 모든 이들에게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26년의 거짓말과 그 비극적인 결말. 어떻게 보셨나요? 탐욕으로 시작된 한 여자의 일생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타인을 위한 희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진석의 치밀한 복수는 그녀를 파멸시켰지만 그 파멸의 끝에서 피어난 새로운 생명은 우리에게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과연 고성이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 횡단보도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끝없는 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남겨진 가족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과 원망을 동시에 안고 살아갈 영라와 성재, 그리고 복수의 끝에서
공허함을 마주한 박진석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복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죄는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드라마틱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